안녕하세요. 당신에게 편안한 시간을 선물하는 에린 목소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당신이 저에게 주는 큰 선물입니다. 프랑스와 사랑에 빠지는 인문학 기행 북부 작가 마르시아 드상티스, 옮김 노지양, 홍익출판사.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은이 마르시아 드상티스, 프랑스에 각별한 애정을 지닌 저널리스트이자 전 세계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행작가. 미국 ABS, CBS, MBC에서 뉴스 프로듀서로 일하다 작가로 변신하여 보그, 마리클레르, 오프라 매거진, 모어, 뉴욕타임즈 등에 정기적으로 여행 에세이를 기고하고 있다. 탁월한 여행작가에게 주는 로웰 토머스 여행저널상을 4차례 수상하는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이 있다. 미친 사랑과 예술론, 그리고 와인에 취하다. 에린 목소리와 함께 떠나는 수다 여행. 책의 본문 내용으로 바로 들으실 분들은 타임라인과 댓글창에 시간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릿결. 이젠 비서봐도 말을 듣질 않고 초점 없는 눈동자. 이젠 보려 하면 볼 수가 있지만 감은 두 눈 나만을 바라보며 마음과 마음을 열고 따스한 손길 쓸쓸한 내 어깨 위에 포근한 안식을 주네. 저 붉은 바다 해 끝까지 그대와 함께 가리. 이 세상이 변한다 해도 나의 사랑 그대와 영원히. 술에 취한 사람처럼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원곡은 원래 슬픈 노래 가사이기에 사랑 노래인 것처럼 가사를 바꿔서 불렀다. 그런데 그 가사에 딱 맞는 사람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걷고 있었다. 여배우는 원래 감성이 충만해 라며 농담을 하곤 했는데 그건 여배우 감성이 아니라 그저 사랑에 빠진 여자였다. 그 노래를 오랜 시간 사랑해오던 나인데 그 노래에 딱 맞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다. 그래서 그렇게 왈칵 눈물이 쏟아져 나왔나 보다. 그렇게 울다가 또 정신 나간 사람처럼 까르르르 미친 듯이 웃고 그러다가 다시 울기를 반복. 그 사람과의 그 짧았던 연애 기간 내내 나는 그렇게 미친 사랑을 했다. 넘치는 사랑을 하고 무더웠던 8월, 그 사람과 함께 떠난
꿈에 그리던 유럽 여행. 러시아를 경유해서 모스크바에서 1박을 보내고 베네치아, 로마, 남부 투어, 그리고 파리까지. 9박 10일의 짧았던 그 여행이 나는 지금도 꿈만 같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의 장기전으로 여행이라는 거 자체를 못 가보신 지 오래되셨을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참 글솜씨가 없어서 멋들어지는 문장들을 아무리 생각하고 떠올려봐도 참 오글거리고 수준이 낮아서 여러분들께 그림 그려지듯 이야기를 해드리지 못하겠는데요. 프랑스를 사랑하는 여행 작가의 필력은 과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가보지 않은 곳마저도 마치 그곳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리만큼 상상 여행이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책입니다. 저는 그때 다니던 회사 휴가철에 맞춰서 신혼여행을 가느라 네, 그 짧은 연애를 했던 그 남자가 지금의 저의 남편입니다. 신혼여행 중에 첫째 아이 임신 중이었는데요. 신혼여행이 태교 여행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그렇게나 좋아하던 커피와 와인의 나라에 가서 커피는 정말 참고 참아서 겨우 한 잔 정도 마시고, 근데 와인은 한 방울도 못 먹어봤거든요. 그게 정말 아쉽더라고요. 책을 읽고 나서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와인을 못 마신 것보다 유럽에서 가장 훌륭한 풍경이라 말하는 와인가도 그 길을 걸어보지 못한 게 더 한이 맺히더라고요. 코로나 끝나면 다시 한번 유럽으로 떠나고 싶네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프랑스 북부 여행 떠나볼까요? 프롤로그. 1954년에 개봉된 미국 영화 사브리나는 부잣집의 자동차 운전기사의 딸 사브리나가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가 세련된 미인으로 변해서 돌아와 주인집 형제들과 벌이는 삼각관계를 그린 코미디 영화로 오드리 헵번, 험프리 보가트, 윌리엄 홀든 등 당대 최고 인기 배우들이 주연을 맡았다. 어느 늦은 밤, 그녀는 몽마르트르 언덕에 있는 사크레퀘르 대성당이 내다보이는 창가 책상에 앉아 아버지에게 편지를 쓴다. 2년 만에 파리에 있는 요리 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할 준비를 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화면 위에 겹친다. 아빠, 저는 이곳에서 참 많은 것을 배웠답니다. 여기 와서
요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레시피를 배워가요. 파리에 와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비로소 깨달았거든요. 1979년 여름, 나는 남프랑스의 지중해 해안에 있는 코트다주르 지방을 거쳐 파리에 도착했다. 달리는 새벽 기차 안에서 난생 처음 지중해를 보았고, 살랑거리는 은빛 바다 위로 아침이 오는 풍경도 지켜보았다. 나는 그때 보았던 지중해 아침 풍경을 내 인생 최고의 명장면으로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 해에 나는 프랑스는 그저 나만의 이상향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삶을 위로받기 위해 들러야 하는 곳이며 나 자신에게서 도망치는 곳이면서도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미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나는 가능한 한 빨리 프랑스에 다시 가고 싶어 월급의 일부를 떼서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다. 단지 프랑스를 며칠 동안 여행하는 게 아니라 1년이고 2년이고 오래 머물면서 프랑스라는 나라를 내 심장 속에 완전히 새겨놓고 싶었다. 사실 우리가 파리라는 도시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감정은 프랑스 어디를 가도 똑같이 느낄 수 있다. 프랑스는 언제 어디서든 팔을 벌려 우리를 맞아주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우리는 에펠탑의 강건하면서도 육감적인 모습을 사랑하게 되었고, 베르사유 궁전을 비롯한 여러 궁전이나 고성에서 살았던 왕비와 아름다운 귀족 여인들의 이야기에 매료된다. 우리는 편안하고 안전한 파리 지하철에 정이 들기도 하고 프로방스의 아몬드 향기를 흠뻑 마시며 그토록 풍요로운 여백에 마음 깊이 평화를 느끼기도 한다. 파리의 센 강변에 줄지어 늘어선 다리들의 자태를 넋을 놓고 바라보다 다리 중간쯤에 멈춰서서 강을 오가는 유람선을 바라보는 것도 좋다. 알프스에서 불어오는 맑은 바람이나 대서양과 마주하는 해변에서 바라보는 밤의 별무리는 또 어떤가? 프랑스에서 우리는 느리게 사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동안 잊고 살았던 많은 것을 되찾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 프랑스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기쁨은 바로 느림의 미학, 그리고 진정한 나로 돌아가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프랑스에 관한 책을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분야가 있었다. 바로 프랑스의 역사를 만든 여인 이야기다. 독자 여러분도 내가 이 책에서 다루는 많은 연인들에 대해 알게 되면 프랑스에 더 많은 애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 여인들은 세계사 안에서도 중요한 거인들인데 프랑스는 이들의 흔적을 생생히 되살려 놓았다. 1979년의 첫 번째 프랑스 여행 이후 나는 수없이 파리를 드나들었다. 그러다
뉴욕에 있는 ABC 방송사의 뉴스 프로듀서 일을 그만두고 유엔에서 주관하는 언론인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자격을 딴 다음 1년 뒤 프랑스로 건너갔다. 나는 파리에서도 텔레비전 프로듀서로 일할 수 있었다. 그 뒤 조각가인 남편이 파리의 스튜디오를 얻어 활동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곧이어 파리에서 둘만의 생활에 들어갔다. 매일매일 기쁨이 충만한 나날이었다. 아침 출근길, 지하철역으로 걸어가거나 저녁 무렵 마치 나를 위해 안개 속에서 포즈를 취한 듯한 에펠탑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다. 나는 파리에서 살아. 파리에서 산다니까? 우리 부부는 4년 후에 미국으로 돌아왔고 그때부터 내내 후회 막심이었다. 우리는 잠시 뉴욕에서 살다가 코네티컷 교회로 이사했는데 파리를 호수 하나만 건너면 갈 수 있는 곳처럼 매우 가깝게 느끼며 살았다. 그만큼 파리는 우리 부부의 가슴에 잊을 수 없는 장소로 각인되어 있었다. 코네티컷에서 나는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는 한편으로 근처 사립고등학교에서 프랑스어 교사로 일했다. 하지만 학교에서 건네준 틀에 박힌 프랑스어 교과서와 교사용 참고서를 던져버리고 싶었다. 학생들에게 프랑스에 대해 강렬하게 살아 숨쉬는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나는 학생들에게 프랑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예술이 담긴 책들을 건네주고 쉘브르의 우산이나 아멜리에 같은 영화를 보여주었다. 수업 시간에 마리 앙투아네트가 감옥에서 쓴 마지막 편지를 읽어주면서 학생들에게 언젠가 베르사유 궁전에 꼭 가서 그녀의 자취를 직접 느껴보라고 권하기도 했다. 해마다 4월이면 프랑스 작가 시도니 콜레트의 에세이를 읽으라는 숙제를 내주기도 하고 샹송 가수 프랑수아즈 아르디의 노래를 다 같이 번역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프랑스어 자격시험을 통과해서 대학에 들어가야 했기에 내 수업은 항상 얼마쯤에서 적당히 마무리되어야 했다. 그래도 나는 학생들에게 오드리 헵번과 내가 프랑스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은 것처럼 너희도 프랑스가 선물하는 경험을 반드시 해보라고 말하곤 했다. 당신이 만약 어느 나라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프랑스만의 어떤 것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더 늦기 전에 꼭 해보기를 바란다. 이 책이 당신을 프랑스로 이끄는 나침반이 되기를. 가장 멋진 에펠탑을 볼 수 있는 8가지 방법. 에펠탑 위에서 커다란 지도처럼 쫙 펼쳐져 보이는 파리. 프랑스의 상징이자 파리의 심장과도 같은 에펠탑을 반드시 올라가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 첫 번째는 겨울이면
에펠탑에 설치되는 스케이트장 때문이다. 한 번에 80명 정도까지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는 이 아이스링크는 지상 57m 지점의 에펠탑 내부에 있으며 2004년에 2012년 파리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개정되었다. 올림픽 유치는 실패했다. 구스타프 에펠이 1889년에 세운 이 낭만적인 건물의 한가운데 세밀한 격자무늬 철골 사이에서 스케이트를 탄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신비로운 체험으로 잠시 꿈꾼 것처럼 몽롱한 기분에 젖을지 모른다. 두 번째 이유는 귀여운 미니어처 잔에다 샴페인을 주는 3층의 작은 바 때문이다. 예전에 그곳에 친구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친구는 처음엔 그곳이 너무 관광지 같을 거라며 꺼려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파리를 발밑에 놓고 우정의 건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고 친구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줬다며 고마워했다. 에펠탑에 올라가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당연하지만 전망 때문이다. 다른 도시의 고층 빌딩들은 높이가 비슷한 빌딩들에 에워싸여 있지만 에펠탑은 파리의 유일한 거인이다. 에펠탑 꼭대기에서는 이 도시는 물론 그너머 전망까지 360도로 감상할 수 있다. 거기서 보면 파리는 마치 하나의 커다란 지도처럼 쫙 펼쳐져 있다. 가장 확실한 이유가 또 하나 있다. 가까이서 보면 이 철골 구조물의 섬세한 세공에 놀라게 된다. 18,038개 철과 250만 개 고정대로 이루어진 이 건축물을 코앞에서 볼 수 있다니. 누구든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놀랄 마음의 준비부터 해야 할 것이다. 안에서 보는 에펠탑은 멀리서 볼 때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웅장하다. 대비효과에 놀랄 준비도 해야 한다. 크기는 엄청나지만 그 뼈대는 매우 비현실적이고 몽환적일 만큼 섬세하기 때문이다. 에펠탑은 이제 모나리자처럼 티셔츠의 무늬나 팔찌에 걸리는 값싼 장신구처럼 되어버렸지만 그럼에도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빌딩이자 사진이 잘 받는 건물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잘못 나온 에펠탑 사진을 본 적이 있는가? 계절도 날씨도 상관없고 하루의 어느 때라도 상관없다. 건축과 공학의 역사에서 에펠탑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에펠탑은 현대 철강의 시대에 가장 뚜렷한 업적이자 철이라는 소재가 19세기 사회를 완전히 전환해버리는 우렁찬 신호였다. 에펠탑이 건축될 당시에 세계에서 유일한 마천루는 미국 시카고에 있는 루이 설리반 빌딩이었으나 높이가 324m인 에펠탑은 그보다 정확히 8배가 높다. 자유여신상의 내부 프레임 또한 구스타프 에펠이 설계했지만 107m로 에펠탑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1889년에는 300m보다 더 높거나 그에 가까운 인간이 만든 건축물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 정도로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려면 열기구를 타고 올라가야만 하는 시절이었다. 파리에서 에펠탑을 가장 멋지게 볼 수 있는 곳 베스트 8. 에펠탑은 1889년 세계 만국박람회에 사용하려고 건축되었는데 원래는 20년 후 철거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후 라디오 송신탑의 기능을 하게 되면서 살아남았다. 나는 에펠탑의 진정한 기능은 미적인 부분에 있다고 생각한다. 에펠탑의 목표는 파리의 아이콘, 아니, 지구의 아이콘이 되는 게 아닐까? 아이콘으로서 에펠탑의 영향력은 조명, 불꽃 기능, 레이저쇼 등 기술적 발전이 더해가면서 점점 커지고 있다. 에펠탑의 절대미를 느끼려고 반드시 이 탑의 배꼽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 어떻게 보면 탑에 올라가야 할 이유처럼 올라가지 않을 이유도 있다. 고소공포증이 있을 수도 있고, 기다리는 줄이 길거나 무릎이 약하거나 불편한 신발을 신고 있을 수도 있다. 나에게는 오르지 않을 이유가 더 분명하다. 에펠탑 안에 있으면 전체 모습을 볼 수 없지 않은가. 파리에서 에펠탑은 위치 탐지기이자 세상을 보는 척도구시를 한다. 아마 눈을 돌릴 때마다 에펠탑을 보게 될 텐데 파리에 있는 이상 그걸 피할 수는 없다. 신기한 일은 평생 파리에서 살아온 사람들도 절대로 에펠탑이 만들어내는 풍경에 질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신도 나와 비슷하다면 아마도 에펠탑을 믿음직한 친구나 비밀스러운 애인을 찾듯이 자꾸 찾게 될 테고 일부러 길을 돌아가서라도 동경의 눈으로 에펠탑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 가장 멋진 에펠탑을 볼 수 있는 명소 8곳을 소개한다. 첫 번째는 몽마르트 언덕이다. 파리는 평지가 줄을 이루는 도시인데 몽마르트 언덕은 해발 고도 130m에 있어 파리 시내의 전경을 내다볼 수 있다. 여기서도 사크레퀘르 성당의 바실리카 끝까지 올라가라. 계단이 비좁고 구불구불해서 비가 오면 미끄럽지만 이곳에 올라가면 에펠탑의 우람한 자태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아침이면 특히 더 아름답다. 두 번째는 파리 29에 있는 벨빌 공원이다. 시내에서 고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잔디밭이 소담하게 펼쳐진 시민공원이다. 이 부근의 앙비에주 거리에 있는 오파리 레스토랑 야외 테라스는 탁 트인 전망 덕분에 에펠탑을 그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파리 16구 카모엔 거리 초입으로 향하라. 아름다운 석조 계단으로 올라가는 길이 나온다. 이 계단을 따라 정상까지 올라가면 아파트 사이로 장엄한 에펠탑이 보인다. 네 번째는 파리 16구
팔레드 도쿄 옆에 있는 야외 카페다. 커피도 맛있고 에펠탑도 볼 수 있는 전망대 노릇을 한다. 하지만 비 오는 아침에 여기서 보는 에펠탑은 안개 속에서 조금 어둡고 외로워 보이기도 한다. 팔레드 도쿄는 1937년 파리 국제박람회 때 일본관이었던 건축물을 미술관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5번째는 센강을 사이에 두고 에펠탑을 마주하고 있는 트로카드르 광장이다. 파리지앵들은 한겨울이 되면 광장 근처에서 스케이트를 탄다. 이때 강 건너로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된 에펠탑이 겨울밤의 파리를 환히 비추는 장관을 볼 수 있다. 6번째는 2006년 문을 열자마자 파리에서 가장 각광받는 관광명소가 된 케브랑리 국립박물관의 꼭대기에 있는 레스토랑 레종브르이다. 여기서 보면 에펠탑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다. 가격이 좀 비싼 편이지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물한다. 케브랑리 국립박물관은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의 문화를 소개하는 곳으로 프랑스 현대 건축을 대표하는 국민 건축가 장 누벨이 설계했다. 7번째는 파리 18구 조제프 드 메스트르 거리에 있는 테라스 호텔의 레스토랑 더 세븐트이다. 시크한 야외 테라스를 4월부터 9월 말까지 공개한다. 봄날 밤에 여기서 보는 에펠탑은 마치 파리라는 평원에 혼자 이글거리며 타고 있는 것 같다. 8번째는 팡테옹이다. 팡테옹은 프랑스를 빛낸 역사적 인물들을 기리기 위해 지은 그리스 양식의 건축물이다. 돔 밑에 있는 돌기둥까지 좀 어지럽지만 가이드를 따라 2006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 보라. 과거의 교회였던 이곳은 파리에서 가장 고지대에 있어 에펠탑이 완벽한 모습으로 눈앞에 나타난다. 단, 따뜻한 계절에만 개방한다. 어마어마한 베르사유, 똑똑하게 관람하기. 마리 앙투아네트의 전설이 살아있는 호화로운 별 3개. 바스티유 감옥이 함락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인 1789년 10월 5일. 파리의 전통시장에 모여있던 여인들 한 무리가 분노에 휩싸였다. 저녁 식탁에 올릴 빵이 없었던 것이다. 파리의 모든 시장에서 빵은 턱없이 부족했고, 있다 해도 서민들로서는 도저히 사 먹을 수 없을 만큼 비쌌다. 주부들이 거리를 점령했다. 얼마 안 가 6,000명이 넘는 여인이 결집했고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격분한 여인들은 손에 잡히는 것들로 닥치는 대로 무기를 만들었다. 여인들은 쇠스랑, 창, 쇠지렛대, 부엌칼을 들고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20km를 걸어 일드프랑스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에 도착했다. 베르사유 지역은 원래 파리 북부에 있는 시골 마을에 불과했고 이곳에 세워진 베르사유 궁전은 왕이 사냥할 때
잠시 머무르는 여름 별장이었다. 그러다 1682년 루이 14세가 파리를 떠나 아예 이곳으로 거처를 옮겼고 이후 100년 넘게 앙시엥 레즘이라 불리는 구태제 시기에 권력의 중심지가 되었다. 10월 6일 새벽 1시 30분 여인들은 궁전의 정문을 밀고 들어가며 빵을 달라고 외쳤다. 여인들은 거기서 경비원을 2명 죽이고 루이 16세의 아내인 마리 앙투아네트의 침실까지 거침없이 쳐들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몇 분 전에 비밀 통로로 궁전을 빠져나간 뒤였다. 베르사유 궁전은 한 세기 넘게 프랑스 절대 왕정의 상징으로 군림해왔다. 그런데 한낱 일반 시민들에게 철저히 짓밟히다니. 이 사건은 구체제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기록될 만큼 충격적인 일이었다. 그날 오후 루이 16세는 마리 앙투아네트와 그때까지 살아있던 아이 2을 데리고 베르사유 궁전 정문을 몰래 빠져나와 파리로 도망쳤다. 그들은 그 이후 다시는 그곳에 돌아오지 못했다. 14살 어린 신부였다가 짧은 생애 동안 단 하루도 호화로운 파티를 멈추지 않았던 파티거리였다가 헌신적인 어머니였다가 마지막에는 의지가 단호한 군주이기도 했던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가 또 다른 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민들, 평범하기 짝이 없는 여인네들 손에 권좌에서 끌어내려진 것이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시민들의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했다. 자신을 대중 사이에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는 인자한 어머니, 한 발 더 나아가 프랑스의 어머니라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끈질기게 노력해왔지만 국민을 위한 어머니다운 세심한 배려나 사랑은 별로 없었다. 군주제가 끝나갈 무렵 그녀는 최악의 뻔뻔한 인간으로 매도되었고 그녀의 이미지는 구렁텅이에 빠져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프랑스인은 그녀의 피를 원했고 결국 뜻한 바를 이루어냈다. 그런데도 마리 앙투아네트는 오늘날까지 매혹과 미스터리 속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어쩌면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살았던 많은 왕비와 왕의 연인들 중 한 사람일 뿐이지만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궁전 구석구석을 두리번거리면서 그녀가 남긴 흔적을 찾게 된다. 그만큼 그녀가 베르사유 궁전에 나아가 프랑스 역사에 남긴 그림자가 짙다는 뜻이다. 베르사유 궁전은 바로크 건축의 대표적 작품으로 호화의 극치를 이루는 건물, 광대하고 아름다운 정원, 화려한 분수, 한 번에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원 등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 조경업계의 신이라고 불리던 앙드레 르 노트르가 설계한 정원은 오늘날까지 최고의 걸작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는 베르사유 궁전에 들어선 순간 모순으로 가득 찼던 마리 앙투아네트의 짧지만 격렬했던 생애에 빠져든다. 오스트리아 여왕 마리아 테레지아의 막내딸로 태어난 그녀는
어려서부터 너무도 아름다워서 작은 요정이라 불렸다. 베르사유 궁전 안에는 그녀가 현실의 삶에서 도피처이자 은신처로 삼았던 영지가 있다. 철없는 왕비는 궁정 생활이 심심하다는 이유로 오스트리아식 초가집이 늘어선 촌락을 지은 후 시골 아낙네 놀이를 하거나 공장의 동물들과 뛰어놀았다고 한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자 파리의 왕궁으로 연행된 마리 앙투아네트는 시민의 감시 아래 근근히 목숨을 부지하다가 국고를 낭비한 죄와 반혁명을 시도한 죄로 38살 생일을 2주일 앞두고 단두대에 오르고 말았다. 지혜롭고 우아한 속전속결 베르사유 관람법.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에 별궁 프티트리아농이라는 곳이 있다. 이 건물은 원래 루이 15세의 애첩이었던 마담 드 퐁파두르를 위해 특별히 지었는데 그녀가 죽은 후 완성되는 바람에 정작 그녀는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신고전주의 양식의 이 별궁에 영국식으로 개조한 정원과 오스트리아의 농촌과 비슷한 작은 마을을 마련해 놓고 심심할 때마다 사람들을 불러 파티나 가면무도회를 열면서 베르사유 궁전을 바라보곤 했다. 푸티 트리아농의 응접실에는 18세기의 유명한 화가 엘리자베스 비제르 브랭이 그린 마리 앙투아네트의 초상화가 걸려있다. 1773년에 그린 이 작품에서 마리 앙투아네트는 비교적 수수한 드레스를 입고 분홍색 장미를 들고 있다. 모슬린 드레스를 입고 밀짚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이 무척 단아해 보이고 왕실의 거추장스러운 인공미가 아닌 산뜻함과 단순함이 돋보인다. 한편 베르사유 궁전에서 공식 만찬이 있을 때 대기실이나 보조식당으로 사용되던 그랑 쿠베르에 전시된 1787년의 초상화에서는 그녀가 새 아이와 함께 자애로운 어머니 모습으로 앉아있다. 이 그림에서 7살의 장남 루이 요제프는 이 초상화를 그리던 중에 돌도 채 되지 않은 나이에 죽은 여동생 소피를 기억하기 위해 만든 텅 빈 요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이 아이 또한 2년 후 폐결핵으로 사망하는데 이런 일련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뒤 마리 앙투아네트의 정신은 급격히 무너지고 말았다고 한다. 베르사유 궁전의 호화로움은 상상을 초월한다. 처음 나는 거울의 방에 들어갔다가 어지러워 주저앉을 뻔했다. 전체 길이가 73m이고 높이는 13m인 이 방은 정원을 향하는 벽과 반대편 벽의 거울이 똑같이 17개 배열되어 있다. 궁전 중앙 본관의 2층 전체를 차지하는 이 방에서 북쪽으로는 전쟁의 방, 남쪽으로는 평화의 방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방은 왕족의 결혼식, 외국 사신의 접견 등을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 공간이었는데 압도적인 거대함보다는 거울 중심의 화려한 정식이 더 큰 볼거리이다. 베르사유 궁전은 전체 부지가 엄청나다. 궁전의 규모도 우리의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데 방이 700개, 계단이 67개, 창문이 2143개나 있다. 정원과 뜰은 83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
나무 20만 그루가 정원을 채웠으며 그 안에 호수 역할을 하는 큰 운하가 있다.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 앞에서 관광객은 금세 압도당하고 만다. 게다가 프랑스를 찾는 여행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들르는 곳이다 보니 매일 거대한 인파가 몰려든다. 외국인들은 파리에 온 이상 에펠탑과 베르사유 궁전은 꼭 봐야 한다며 기어코 찾아온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베르사유 궁전의 문들은 관광객이 하루에 2만 병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어차피 베르사유 궁전에 가야 하는 당신이 그나마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소개하려 한다. 여행사나 가이드 없이 따로 간다면 여행작가 헤더 스팀러홀이 쓴 전자책 베르사유 궁전의 비밀, 관광객으로 살아남기 가이드를 추천한다. 전체가 16쪽인 이 책자에는 여러 단계의 입장권 가격부터 프티 트리아눔까지 가는 지름길과 적당한 방문 시간대까지 흔히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이 모두 들어있다. 똑똑한 베르사유 궁전 관람법이 하나 더 있다. 3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돌아보는 것이다. 바이크 어바웃 투어에 예약하면 파리에서 기차를 탈 때부터 베르사유에 도착해서 바구니가 달린 3단 기어 자전거를 받을 때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준다. 근처 식당이나 마트에서 먹을거리를 적당히 산 뒤 곧바로 베르사유의 정원까지 자전거로 달려가 프티 트리아눔과 왕비의 촌락으로 직진한 다음 호수와 분수를 한 바퀴 돈다. 마지막으로 궁전 내부를 구경한 다음 파리행 저녁 기차를 타면 된다. 이렇게 하면 그날 밤에는 약간의 운동으로 건강해진 기분이 들면서 진짜 살아있는 공간들을 속속들이 체험했다는 만족감에 뿌듯해진다. 이런 방식이 이상적인 이유는 같은 시공간에 있는 수천 명과 조금은 떨어진 나만의 여유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아하고 화려한 왕비에서 최악의 죄인으로 전락했던 한 여인을 떠올려 본다. 동정과 연민부터 비난과 경멸까지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가겠지만 그 안에 부러움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가볍게 자전거에 올라타 행복한 기분으로 숙소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수천 켤레 신발과 수백 개 다이아몬드를 가졌지만 단 한 번도 자유로운 적이 없었던 마리 앙투아네트와는 다르니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아세요? 파리보다 더 좋은 게 문제야. 낭시는 살아 숨쉬는 디자인 박물관이다. 프랑스에서 색깔이 가장 다양한 도시인 낭시는 로렌 지방의 중심지로 18세기 건축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다. 나는 사람들이 낭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목소리를 한 옥타브 낮추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 처음에 나는 이런 상황이 좀 의아했다. 낭시가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력이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낭시에 정말로 중요한 무엇이 있는데
남들이 모르기를 바라서 그러는 건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프랑스 북동부, 독일과의 국경 부근에 있는 낭시는 파리에서 380km 떨어진 곳이라 TGV로 90분만 가면 도착한다. 1981년 파리와 리옹 사이를 연결하는 410km의 고속철도 노선으로 시작된 이 기차는 프랑스의 모든 것을 일시에 바꾸어 놓았다. 단지 시간만 단축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단지 호기심만 갖고 있을 뿐 용기 있게 실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을 모조리 앗아가 버린 것이다. 낭시는 프랑스에서도 아주 다른 빛 안에서 존재하는 듯하다. 미국의 소설가 제임스 슐터의 짧지만 매우 강렬한 에로틱 소설 스포츠와 여가는 낭시를 무대로 예일대학교 퇴학생과 프랑스의 어느 가게 여점원의 육체적 사랑을 묘사했다. 소설에서 주인공 남자는 호텔방 창문 너머로 멋지게 단장된 18세기 건축물들에 둘러싸인 낭시의 중심, 스타니슬라스 광장을 바라보고 근처에 있는 로렌 국립 오페라 극장도 내려다본다. 비록 소설 속 주인공은 길 잃은 청춘의 아픔을 술에 타서 마시지만 그곳은 지금도 중세와 현대가 절묘하게 공존하는 프랑스에서 몇 안 되는 풍경을 보여준다. 낭시의 광채를 더하는 것은 이 도시가 살아 숨쉬는 디자인 박물관이라는 사실이다. 이곳에는 새로운 예술을 뜻하는 아르누보 운동이 잉태된 에콜드 낭시 미술관이 있다. 또 20세기 실용주의 디자인의 선구자로 추앙받는 장프루베가 되도록 소수의 단순한 요소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려는 미니멀리스트 스타일을 완벽히 다듬은 곳이다. 지금까지 섹스가 나왔고 디자인이 나왔다. 또 무엇이 있을까? 음식이 있다. 알자르와 로렌을 비롯한 프랑스 동부 지역의 대표적 향토 요리로 키슈가 있다. 키슈는 파이나 타르트 반죽으로 그릇 모양으로 만든 곳에 달걀, 생크림, 다진 고기, 채소를 넣고 그 위에 치즈를 듬뿍 올려 오븐에 굽는다. 낭시는 맛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팡 데피스와 반투명의 황금색 사탕, 베르가모트가 탄생한 곳이기도 하다. 낭시 사람들은 18세기에 수녀들이 특수한 비법으로 만든 마카롱의 원조를 맛보기 위해 메종데의 쇠르 마카롱을 찾기도 한다. 르네상스와 중세의 화려한 역사를 밟아온 곳. 낭시는 미국에서 태어나 파리에서 성장한 영화감독으로 남편의 고향인 이곳에서 살고 있는 킴마세가 추천해 주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낭시는 마치 파리에 있는 것 같지만 문제는 파리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섹스, 디자인, 음식을 차례로 들여다보았지만 낭시와 프랑스의 다른 도시들을 구분하게 하는 것은 역시 이 도시의 은근한 뉘앙스가 아닐까 한다. 이곳은 비싼 물가와 인파, 대도시의 번잡함을 걷어낸 은은하고 우아한 세련미가 빛나는 도시다. 킴과 그의 남편은 주말이면 설터의 소설에서 주인공 남자가 창문 너머로 바라보았던 오페라 극장에서 7유로짜리 오후 공연을 보는 걸 좋아한다. 이 건물의 외부는 평범해 보여도
호화로운 실내 장식은 파리의 오페라 전용 극장인 오페라 가르니에 못지않게 근사하다. 스타니슬라스 광장은 폴란드 왕 스타니실라 레즈진스키가 사위인 루이 15세에게서 로렌 지방을 받으면서 이 지역 군주가 되었을 때 직접 만들고 관리하고 꾸민 곳으로 1755년 여기서 대관식을 치렀다. 지금도 이 광장은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가의 광장으로 남아있다. 보자루 미술관도 이 광장에 있다. 만약 당신이 20세기 중반의 디자인 흐름에 관심이 많다면 장 프루페에 관심이 전시되는 층에서 그의 대표 작품인 나무 의자들을 비롯한 의자들과 다양한 컬렉션을 감상할 수 있다. 그는 기능적이면서도 미적인 인테리어 스타일을 선호한 인물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세련되고 현대적인 감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앙드레 마지노 광장까지 가는 산책길도 무척 사랑스럽다. 이곳에는 낭시 관광청이 정한 공식적인 예술거리가 4곳 있고 1700년대 가구, 그릇, 스테인드 글라스, 노쇠 장식과 세라믹 장식 등 수많은 볼거리가 있다. 이 거리에서는 디자인계의 굵직한 이름들도 흔히 만나볼 수 있다. 에콜드 낭시의 설립자인 유리공예가 에밀 갈레 19세기 아르누보 디자인의 선구자, 루이 마조렐 등의 작품이 모두 에콜드 낭시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다. 낭시는 뭐니 해도 걷기 좋은 도시다. 아르누보의 달콤한 쾌락을 맘껏 섭취한 후 구시가지의 좁은 골목길과 요리조리 뻗어있는 샛길을 걷다 보면 매우 아름다운 전경에 빠져 길을 잃을 수도 있다. 낭시의 그랑드 거리는 중세의 미로 같은 골목길들의 중심뼈대로 이 주변으로 상점과 시장, 크고 작은 창문이 달린 좁은 집들이 늘어서 있다. 대부분이 몇 년 전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르네상스와 중세의 화려한 역사를 온몸으로 받아온 이곳에서 아르누보의 예술적 의미를 가깝게 느껴볼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이다. 바로 이것이 낭시를 파리보다 더 파리다운 도시로 느끼게 만드는지도 모르겠다. 지베르니. 모네가 사랑한 풍경을 내 눈에 담는다. 이곳에 오면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넉넉하게 주세요. 프랑스에는 헤아리기 힘들 만큼 아름다운 장소들이 많지만 한여름 관광 시즌에만 관심을 모은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는 대부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길어봐야 보름 정도 단기간 여행을 계획하고 프랑스에 가므로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볼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여행 좀 해본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을 어떻게든 피하고 도처에 널려있는 관광버스들의 그림자조차 멀리하기 위해 지혜를 짜내곤 한다. 나도 그런 노력 끝에 최고로 만족할 수 있는 곳을 발견했으니 거기는 바로 파리에서 76km 정도 떨어진 한적한 도시 지베른이다. 이곳엔 프랑스가 낳은 인상주의 화가 클레드 모네의 집과 정원이 있다. 이곳은 모네의 집 앞에 있는 꽃의 정원과 길 건너편에 물의 정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 정원을 여는 7개월 동안 얼마든지 방문할 수 있다. 이곳은 시끌벅적하고 틀에 박힌 투어 상품은 잊어버리고
마치 고독한 순례자처럼 찾아봐야 한다. 자동차로는 파리에서 1시간 정도 가면 되고, 파리에서 기차를 타고 베르논까지 가서 택시를 타고 들어가도 된다. 되도록 아침 일찍 도착해서 비어있는 벤치를 하나 찾은 다음 조용히 눈을 감고 신선한 바람과 공기를 온몸으로 느껴보기 바란다. 이렇게 해야만 지베르니의 아름다움 속으로 깊이 침잠할 수 있고 모네의 손길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온갖 꽃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정원과 아름다운 수련이 둥실 떠있는 호수는 모네가 그림을 250여 점 그리던 때를 눈에 보이는 듯 선명하게 떠올려 볼 수 있게 한다. 사진작가인 엘리자베스 머레이는 이곳에 올 때마다 하루를 온전히 투자함으로써 지베르니와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모네의 열정적인 삶을 회상하는 책까지 낼 수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이곳에 오면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넉넉하게 주세요. 느긋해져야 해요. 그래야 이곳의 정신과 마주할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30년 전 처음으로 지베르니를 찾은 후 이곳의 경관에 완전히 반해서 캘리포니아 카멜에서 원예가로 활동하던 삶을 접어두고 노르망디로 이주했다. 그녀는 그때부터 자신의 원예 조경 기술을 발휘하여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살았다. 그러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했지만 그녀는 한 번도 지베르니를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해마다 늦봄이나 초가을에 모네의 정원을 찾아 익숙한 꽃들과 눈인사를 나눈 후 사진을 찍고 전시회를 연다. 그녀가 특히 사랑하는 것은 가을의 지베르니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오면 황금색 해바라기와 진홍색 단풍으로 물든 나무들에 흠뻑 빠지게 된다고 한다. 계절마다 색깔과 전경이 달라지게 만든 것 또한 모네가 남긴 완벽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기획은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파리 근교 나폴레옹과 조제핀 1000번의 키스가 깃든 곳. 여기서 나폴레옹과 조제핀의 사랑이 피어나고 저물었다. 1961년 6월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그는 이렇게 재치 있게 말문을 열었다. 저는 아내가 오자고 해서 파리에 왔는데 과연 듣던 대로 매우 훌륭한 도시군요. 하지만 케네디는 제클린이 나폴레옹과 조제핀 황후의 거처였던 파리 근교의 말메종에 갈 때는 동행하지 않았다. 말메종은 1810년 나폴레옹과 이혼한 조제핀이 여생을 보낸 장소다. 그날 제키 옆을 지킨 사람은 프랑스의 문화부 장관이자 인간의 조건을 쓴 작가 앙드레 말로였다. 일주일 전 자동차 사고로 두 아들을 잃은 크나큰 비극에도 그는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를 맞이하기 위해 기꺼이 나왔다. 그날 유창하고 아름다운 프랑스어를 구상한 제클린은 프랑스의 저명한 인테리어 디자이너 스테판 부댕을 고용해서 아이젠하워 시대의 음침한 백악관 분위기를 걷어내고 밝고 우아하고 화사한 프랑스의 느낌을 가미할 만큼 유명한 프랑코필이었다. 프랑코필, 프랑스를 좋아하는 사람. 스테판 부댕은
제클린이 방문한 바로 그곳. 조제핀 황후가 1799년 직접 구입한 17세기 샤토 말메종을 개조한 인테리어 디자이너였다. 이 고성에는 오늘날까지도 거기 살았던 매력적인 여인의 향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곳에 와보면 왜 미국의 가장 멋진 퍼스트레이디가 충분히 웅장하지만 과분하게 화려하지는 않은 이 샤토에 매료되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 샤토의 모든 부분이 저속한 화려함이나 과장된 허세와는 관련이 없을 만큼 담백하기 때문이다. 이 샤토와 정원은 나폴레옹과 조제핀이 파리의 저택인 퀼르리 성의 어둡고 갑갑한 형식에서 벗어나 자기들의 본래 모습을 찾는 장소이자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격변기에 맑은 공기 속에서 나폴레옹과 조제핀의 전설적인 사랑이 피어났다가 저문 공간이기도 하다. 말메종은 파리에서 30분 정도만 가면 될 정도로 파리와 가깝다. 이 고즈넉한 마을과 성에서 조제핀이 직접 사용했던 옷장을 들여다보고 사랑의 상실에 따른 슬픔을 견디기 위해 키웠던 장미 사이를 걸으며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 이 집에서 나는 조제핀에 대한 나만의 환상을 무럭무럭 키울 수 있었다. 남편이기 이전에 황제였던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인이 부럽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랑하던 남자가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는 호련히 떠나가 버렸어도 끝까지 꼿꼿하고 품위 있게 살았던 그녀를 상상하며 연민의 정을 지울 수 없었다. 프랑스 혁명 후인 1804년 황제 자리에 오른 나폴레옹은 군대를 이끌고 유럽과 러시아와 나일강 원정 전투에 나가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렀다. 하지만 전투에서 승리한 날, 추위에 떨고 피곤에 지친 밤이면 정념에 빠진 연약한 남자로 변하여 아내를 간절히 그리워하고 아내에게 적들의 상황과 군대의 전진과 유럽 정복의 야망에 대해 시시콜콜 편지로 써서 보내곤 했다. 조제핀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폴레옹은 에로틱한 상상에서 안정을 찾는 외로운 남자일 뿐이었다. 이탈리아 출정길에서 쓴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자. 나는 당신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마음속 가득 상상하며 잠자리에 든다오. 이 넘치는 사랑을 증명하고 싶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소. 당신이 옷을 벗는 걸 도와줄 수 있다면 작고 단단하고 흰 가슴과 사랑스러운 얼굴을 한 번만 만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당신의 그 작은 초대 장소 어딘지 알죠? 그 작고 검은 숲을 잊지 못할 것이오. 그곳에 1000번의 키스를 하고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만을 기다릴 것이오. 조제핀 안에 사는 것은 엘리시움의 정원에 들어가는 것과 같기에. 조제핀의 몸을 가난도 전쟁도 질병도 없는 지구상에서 선택받은 1%만이 갈 수 있는 이상향의 세계, 엘리시움으로 비유할 만큼 나폴레옹은 그녀를 뼛속 깊이 사랑했다. 그의 편지를 읽다 보면 약간 소름이 끼치기도 한다. 그것은
언제나 치밀한 계산 아래 또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군인들을 잔혹한 전쟁터에 보낸 사람이 이런 편지를 써서라기보다는 그가 가끔 심각할 정도로 그녀에게 집착했기 때문이다. 나폴레옹은 밀라노에서 아내의 편지를 애타게 기다리며 자신이 떠나 있는 사이에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날 거라고 의심하면서 이렇게도 썼다. 나는 당신을 더는 사랑하지 않아. 당신을 증오해. 당신은 끔찍하고 야비하고 짐승 같은 나쁜 여자야. 당신은 나에게 편지를 전혀 쓰지 않았어. 당신은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 당신은 남편에게 6줄의 시를 쓰지도 않지. 얼마 안 있으면 나는 꼭 할 거야. 당신을 내 팔에 꼭 안고 100만 번 뜨거운 키스를 퍼부을 거야. 적도처럼 타오르는 키스를. 마리 앙투아네트보다 더 많은 보석과 의상을 소유한 여인. 조제피는 1763년 카리브해의 서인도 제도 프랑스령 마르트니크 섬에서 농장 주인의 장녀로 태어났다. 1779년 부친과 함께 파리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알렉상드르 보아르네 자작과 결혼했지만 장군이었던 그는 프랑스 혁명 와중인 1794년 처형되었다. 그녀도 잠깐 투옥되었지만 얼마 후 공포정치 시대가 끝나자 풀려나 파리 사교계에 진출하여 묘한 매력을 발산하는 요염하고 매혹적인 여인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 1795년 나폴레옹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32살이었고 유력한 프랑스 정치가의 정부였다. 나폴레옹은 그녀보다 6살이나 어린 데다 키가 작고 어떤 기준으로 봐도 품위가 있다거나 잘생겼다고 할 수는 없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혈기왕성한 청년은 연상의 여인과 대책 없는 사랑에 빠졌고 그들은 1796년 결혼하기에 이르렀다. 나폴레옹은 3년 뒤인 1799년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후 제1통령에 취임하여 실질적인 권력자가 되었다. 5년 뒤 그는 프랑스 원로원의 추대를 받아 황제 자리에 앉았다. 조제피는 첫 남편과의 사이에는 자녀가 둘 있었지만 나폴레옹에게는 후계자를 낳아주지 못했고 그것이 1810년 두 사람이 이혼하는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 말메종은 원래 조제핀이 구입한 저택이었다. 하지만 나폴레옹도 점점 애정을 느끼면서 서재를 꾸미고 막료들과 회의를 열 수 있는 방도 따로 꾸며 황제가 되기 전 얼마 동안 사용했다. 그러다 1802년부터 나폴레옹의 대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말메종은 조제핀만의 낙원이 되었다. 물론 남편의 지원을 넉넉히 받았다. 그녀는 저택 안에 식물원을 만들고 강과 작은 폭포가 있는 정원을 꾸미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에서 이국적인 식물을 들여왔다. 동물원을 만들어 캥거루, 얼룩말, 에뮤 등 야생동물을 들여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많은 열정을 쏟아부은 분야는 옷과 장신구 수집이었다. 조제피는 사실 마리 앙투아네트보다 더 많은 보석과 장신구를 소유했고 옷장에는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가 넘쳐났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보석보다는
옷에 더 집착하는 편이었다. 당시 유행한 정교하고 목이 깊게 파인 드레스들은 그녀의 목선부터 가슴 위 쇄골까지를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 당시 나폴레옹의 화실 안에는 은색 시스 드레스를 입고 사파이어로 감싼 그녀의 초상화가 대관식 때의 옷차림을 한 황제 나폴레옹의 초상화 옆에 걸려 있었다. 1년 동안 조제피는 총 985개의 장갑과 520켤레 신발, 그리고 136벌의 가운을 주문했는데 대부분 자신이 기거하는 방에 데코레이션과 어울리도록 제작했다. 그중 일부는 지금도 말매종에 전시되어 있어 조제핀의 취향을 엿볼 수 있다. 샤토의 화려함은 베르사유 수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 이곳은 그리 위압적이지 않고 무척 사적이며 발끝으로 살금살금 걷지 않고 스스럼 없이 걸어 다녀도 될 정도로 소박하다. 부드러운 분홍색과 녹색으로 꾸민 황후의 내실이 있고 황금색과 자주색으로 장식된 침실이 있는데 그 옆에 작은 침실이 하나 더 있다. 여기는 보석함들을 모셔놨던 방으로 한쪽의 창문에서 햇살이 가득 들어온다. 어쩌면 조제피는 몸이 아플 때 이 방에서 휴식을 취하며 보석들을 살펴보곤 했을지 모른다. 나폴레옹이 조제핀을 떠나 18살밖에 되지 않은 오스트리아 대공비 마리 루이즈와 재혼했을 때도 조제핀의 사랑은 완전히 시들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 말매종에 기거했는데 나폴레옹의 운명이 급격히 기울기 시작하자 그에 대한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며 한동안 그가 보내왔던 끈적끈적한 편지들을 읽고 또 읽으면서 망조가 된 그와의 관계를 한탄하게 됐다. 1814년 5월 어느 날 그녀는 전부터 자주 찾아왔던 러시아의 차르 알렉산더 1세와 말매종의 장미 정원을 산책했고 그만 감기에 걸리고 말았다. 그녀는 4일 후 폐렴악화로 51살에 말매종의 침실에서 아들의 품에 안겨 죽었다. 1815년 나폴레옹은 엘바섬 유배를 끝내고 파리에 도착했고 이틀 후 말매종으로 달려왔다. 2층에 올라간 나폴레옹은 침실에서 한참 흐느꼈다. 알자스. 일생에 한 번은 알자스의 와인길을 걸어라. 모든 것이 풍부함으로 넘치는 알자스 와인가도. 프랑스 북동부에 위치한 알자스 지방은 북쪽으로는 독일, 남쪽으로는 스위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알자스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와인가도지만 이 길을 따라가는 경험을 할 때면 언제나 와인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 여행은 땅과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경험인 동시에 유럽에서 가장 황홀한 풍경을 바라보며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역사 기행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왼쪽의 보주 산맥과 동쪽의 라인강 사이에 놓인 이 지역을 왜 그렇게도 많은 권력자가 서로 차지하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해보라. 독일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전략상 매우 중요할 뿐더러 눈이 시릴 정도로 아름다운 콜마르, 에기셴, 리크위르 같은 마을을 잃었다. 그뿐인가. 독일은 또한 알자스 지방에서 제일 높은 언덕에 있어서 군사 전략상으로 매우 중요한 중세의 요새, 오케니스 브르성도 잃었다. 독일은 또한 알자스 지방에서
제일 높은 언덕에 있어서 군사 전략상으로 매우 중요한 중세의 요새 오케니스부르성도 잃었다. 이 모든 것이 프랑스에 돌아갔으니 독일로서는 속이 끓을만 하다. 알자스는 인간이 만든 것이건 자연이 만든 것이건 풍부함으로 넘친다. 특히 기후가 온화하여 와인을 비롯한 농작물과 목재가 풍부하다. 그 중에서도 단연 제일 놓치는 것은 와인으로 알자스 와인가도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와인가도는 로제 와인으로 유명한 마를렌하임에서 시작하여 남북으로 길게 뻗은 총 168km의 길이다. 왼쪽으로는 알자스의 중심 도시 스트라스부르로 이어지고 남쪽으로는 오베르네, 바르를 거쳐 밀루즈, 탄까지 이어진다. 온통 초록빛으로 가득한 이 길은 란츠베르크, 오르텐부르크 같이 비록 쇠락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영광을 간직하고 있는 중세의 고성들과 갖가지 꽃이 만발한 작은 시골 마을들을 지나간다. 한참을 가다 보면 프랑스다운 활기찬 아침 시장과도 만나게 된다. 시장에서는 9월이 제철인 쾌치라는 야생 자두가 가득 담긴 바구니가 보인다. 여행객들한테 단연 최고 인기를 구가하는 쾌치는 포도알보다 더 큰 보라색 과일로 전 세계에서 알자스 단 한 곳에서만 자란다. 알자스의 와인가도는 이 지역의 와인 생산지 1000곳을 지나게 된다. 이곳의 화이트 와인은 생산지에 따라 맛이 많이 다르지만 매우 진하고 신선한 맛으로 유명하다. 이 지역의 포도들은 각기 다른 맛을 바탕으로 저마다 독특한 화이트 와인의 재료가 되는데 알자스 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포도 품종인 리슬링, 진한 향의 피노그리, 게비르트츠 라미너 등이 있다. 이들은 포도 품종 그대로의 이름을 단 와인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알자스 지방의 와인들 중 51종의 그랑크루는 특히 유명하다. AOP는 원산지 보호 명칭이라는 뜻으로 여기에 하나의 와인이 반드시 테루아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크랑크루는 국가가 관리하는 와인의 원산지 보호 명칭 관리 체제 아래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뜻하고 테루아는 포도의 성장 과정에 영향을 주는 모든 자연 환경을 일컫는 말이다. 알자스 지방의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 51종은 모든 기준을 통과한 1등 상품이라는 뜻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와인을 생산하고 그들 각자가 자기들이 제일이라고 말하지만 프랑스는 와인의 테루아에 대한 철학과 긍지가 대단하고 알자스에서는 더욱 그렇다. 항상 그렇지만 알자스에도 공식적인 와인 투어가 있고 비공식적인 와인 투어가 있다. 자동차로 가다가 이곳의 전체적 인상을 느끼고 밝은 크레용 색깔의 셔터로 덮인 목조 가옥과 마을의 전망대, 그리고 뾰족한 탑들을 구경하며 지나가도 된다. 와인가도 중간에 비교적 작은 와인 트레일 50개가 따로 있는데 대부분 한두 시간 정도면 포도원을 둘러보거나 와이너리를 구경할 수 있다. 이런 코스도 여유 있게 포도원을 둘러볼 수 있으니 좋기는 하지만 걷기 여행을 할 때나 이동거리가 길 경우에는 투어 상품을 이용하기를 권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길을 잃지 않는다. 둘째는
전문가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가르쳐주고 하루가 저물 때 호텔까지 안내해준다. 셋째는 가이드를 신뢰하면 자유롭게 돌아보면서 내가 계획한 일정대로 될지 염려하지 않고 즐길 수 있다. 혼자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와인 여행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다. 같이 있으면 편하고 즐거운 사람들, 고즈넉한 풍경을 감상하며 각자의 침묵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 걷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본문 내용의 일부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린 목소리였습니다.